슬로바키아 놈들은 일할 줄 모른다. 도로도 기술도 없는 저런 황무지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행위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 대국들이 우리 슬로바키아를 향해 차갑게 침을 뱉으며 등을 돌리던 현장입니다. 1993년 체코와 분리되며 알껍데기만 남은 우리 조국은 실업률 20%에 육박할 정도의 지옥으로 추락했고, 전 세계 언론은 고작 인구 550만의 이 작은 나라를 향해 유럽의 병자라 부르며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공장은 멈췄고 아버지는 절망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젊은이들은 살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떠나던 피눈물 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과 일본, 미국마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압도적인 기록, 바로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량 전 세계 1위라는 왕좌를 우리 슬로바키아가 차지한 것입니다. 유럽의 병자라 손가락질 받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타트라의 호랑이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서구 열강들이 비웃던 흙먼지 벌판에 직접 무릎을 꿇고 우리와 함께 땀을 흘려준 지구 반대편의 귀인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해본 한국인들이었기에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고, 숫자가 아닌 정과 의리로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독일도 일본도 포기한 땅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적, 지금 그 가슴 벅찬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기아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틴 코발츠크입니다. 올해로 56살이 된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이제는 한 가정을 떳떳하게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최첨단 로봇 설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수십 명의 팀원을 이끄는 자리에 서 있지만, 30년 전 제 젊은 날의 기억은 온통 차가운 흙먼지와 지독한 굶주림,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절망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나간 과거는 한낱 옛날 이야기일지 모르나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우리 슬로바키아 국민들에게 그 시절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나라로 갈라지던 그 역사적인 날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서유럽의 언론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갈라선 우리를 향해 벨벳 이혼이라 부르며 아름다운 분리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미사여구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우리 슬로바키아 국민들에게 그날은 재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분리였습니다. 형님격이었던 체코는 서유럽과 국경을 맞댄 지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유서 깊은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를 비롯한 핵심 국가 기관 산업과 인프라를 독차지합니다. 당연히 폭스바겐을 비롯한 서유럽의 거대 자본들이 체코를 향해 물밀치듯 밀려들어가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렇다면 동생이었던 우리 슬로바키아에게 남겨진 유산은 과도연 무엇이었을까요? 험준한 타트라 산맥과 척박한 감자밭, 그리고 과거 소련 시절에나 쓰던 거대하고 낡은 무기공장 폐허들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될 만한 기술도 제대로 뻗은 도로망도 없는 알껍데기 나라, 그것이 분리 독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우리가 마주한 조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비극의 한복판에 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페테르 코발츠크는 질리나 외곽에 있던 거대한 국영 무기 공장에서 평생을 바친 베테랑 숙련공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만지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거친 손에는 검은 기름때가 깊게 박혀 있었고, 옷가지에서는 늘 매캐한 쇳가루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투박하고 단단한 손으로 저를 번쩍 안아 올려주실 때마다 세상 그 어떤 바람도 막아줄 것 같은 거대한 성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계는 네가 흘린 땀방울만큼 정확하게 보답하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세와 비정한 자본의 논리는 한 성실한 노동자의 자부심을 단숨에 짓밟아 버립니다. 분리독립이 선포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평생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소련제 재래식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더 이상 세상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장 정문에 커다랗게 붙은 폐쇄 공고문을 마주한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50평생 기계 부품만 만지며 살아온 노령의 숙련공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차가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저는 25살의 파릇파릇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새 전공 서적을 뒤척이며 설계 도면을 그릴 때만 해도 제 앞날이 이토록 캄캄한 암흑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었지만 슬로바키아 전역의 실업률은 이미 20%를 육박하며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젊은이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지옥 같은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수백 장 써서 사방으로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류 정교라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침몰선처럼 바다 깊숙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내 도서관에서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인쇄된 문장들이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프라는 전무하고 국가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며 이 나라의 회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전 세계가 우리 조국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온몸에 핏기가 가시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철저히 포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버림받은 낙오자라는 것을 뼈지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몰락은 고스란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을 잃은 아버지는 매일 밤 싸구려 술에 의지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구해보겠다며 집을 나서셨지만 저녁이 되면 초점 없는 눈으로 인사불성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와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집안에는 늘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날카로운 고성이 교차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며 허공을 향해 울부짖던 아버지의 절규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1995년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게 불던 추운 겨울 아침, 비극은 결국 우리 가족을 집어삼켰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무거운 공기가 감돌던 아침, 어머니의 비명청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차가운 창고 안, 아버지는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평생을 바친 기술이 쓸모없어진 세상을 향해 온몸으로 항의하듯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겁니다. 장례식 날 저는 제대로 된 수에 한 벌 입혀드리지 못한 불효의 죄책감에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든 채 제가 물려받은 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소련제 보스토크 시계. 아버지가 무기공장에서 30년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국가에서 받은 근속기념 시계였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거칠게 움직이는 그 낡은 시계를 제 손목에 차며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겠다. 이 차가운 세상이 우리를 버렸을지언정 나는 아버지처럼 절망 속에 쓰러지지 않겠다. 내 기술로 반드시 세상에 진명해 보이겠다. 시간은 흘러 1997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인인 안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안나는 질리나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간호사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척박해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마음씨 따뜻하고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사랑만으로 맹혹한 현실을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저는 여전히 번듯한 직장 하나 없는 무능한 실업자 신세였습니다. 기계공학 학위는 한 장의 휴지 조각에 불과했고 우리 가족의 생계는 오롯이 안나가 밤낮으로 병원을 뛰며 벌어오는 적은 월급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남자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내의 어깨에 짐을 지우고 있다는 자괴감이 매일 밤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안나의 고운 손이 거친 소독약 냄새로 문드러져 갈 때마다 제 가심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이들의 분유값을 걱정해야 하는 날이 오자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날카로운 말다툼이 늘어났습니다. 마틴, 언제까지 저 유령 같은 공장터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제발 현실을 봐요. 안나의 눈물 섞인 원망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무능함이 너무나 부끄러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죽여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슬로바키아 전역을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독일의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 동유럽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 부지를 물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 전공을 살려 엔지니어로 일할 기회가 오는구나. 우리 가족을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구원할 수 있겠구나. 희망에 부풀어 독일 기업의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입은 단 한 벌뿐인 낡은 양복을 입고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보다 수천 배는 더 잔인하고 냉혹했습니다. 면접장에 앉아있던 오만한 표정의 독일인 인사 담당자는 제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저를 위아래로 해괴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거치지도 않고 거만한 어조로 뱉어냈습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게으르고 일할 줄 모른다. 도로도 인프라도 없는 나라의 기술을 어떻게 믿나? 우리는 이미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체코나 헝가리 사람들을 배고 뽑기로 결정했다. 당신들은 자격 미달이야. 그 차가운 폭언이 면접실 안을 울릴 때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보기도 전에 단지 슬로바키아라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난도질 당한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면접실을 걸어 나오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귀가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두가에 힘이 없으면 국민은 그 어디에서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잔인한 진리를 뼈저리게 통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번에는 아시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시찰단이 우리 질리나 지역을 방문한다는 대대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국빈처럼 맞이했고 저를 포함한 수많은 실업 청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이 묵는 호텔 앞 길거리에서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을 선택해주기만을, 일자리 하나만 만들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조사를 마친 일본 시찰단장 타카시라는 자가 출국 전 기자회견장에서 던진 한마디는 우리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처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이 나라에는 쓸만한 도로도 없고 쓸만한 기술력을 가진 인재도 전무하다. 이런 황무지와 다름없는 버려진 땅에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들은 일말 동정심도 없이 비아냥거리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체코와 헝가리를 향해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질리나의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저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며 외면하는구나. 우리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앉아있는 안나의 손을 잡고 저는 힘겹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도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아.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가서 불법 체류 노동자로 벽돌을 나르더라도 여기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제 말에 안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공장은 굳게 닫혀 녹슬어가고 아버지를 삼킨 창고는 여전히 차갑고 조국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밤, 제 손목에 채워진 아버지의 보스토크 시계만이 야속하게도 똑딱거리며 서글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가혹한 절망의 사슬을 끊어줄 구원자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슬로바키아는 암흑의 한복판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국. 슬로바키아의 사방이 굳게 닫힌 거대한 절벽 같던 2003년 가을. 제 나이는 3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품 안의 아들 루카스는 5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에바는 3살 배기 젖먹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첨단 설비 도면을 그리던 젊은 날의 자부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번듯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한 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절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질리나 외곽의 거친 건설 현장에서 등가죽이 훌러덩 벗겨지도록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흙먼지를 마시며 농장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감자를 캐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정밀 기계를 만져야 할 손가락은 어느새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해져 갔습니다. 제 전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막노동이었지만 집에서 아빠만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는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자존심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시내 병원에서 야간 교대 근무까지 서가며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된 노동으로 벌어오는 월급이 우리 네 식구 가게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자괴감은 밤마다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내 전공과 기술은 왜 이 나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걸까? 언제까지 이 척박한 황무지에서 기약도 없이 벽돌을 날라야 하는 걸까? 밤마다 스스로를 원망하며 손목에 찬 아버지의 낡은 보스토크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계 바늘은 서글픈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9월의 어느 날 오후, 흙먼지를 털어내며 현장에서 싸구려 맥주로 목을 축이고 있을 때 저처럼 실업자 신세로 공사장을 전전하던 고향 친구 얀 호르바트가 흥분으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틴, 지금 당장 시내뉴스 가판대로 가봐. 엄청난 소식이 터졌어. 저기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우리 슬로바키아에 거대한 공장을 지을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났단 말이야. 얀의 목소리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콧방귀를 끼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얀, 정신 차려.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 폭스바겐도 우리를 게으르다며 침을 뱉고 갔고 세계 최고라는 일본 도요타 시찰단도 이 땅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행위라며 비웃고 떠났어. 유럽의 맹주들도 버린 이 황무지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또 부지나 둘러보고 가망 없다며 비아냥거리다 떠나겠지. 헛된 꿈 고만 꾸고 벽돌이나 날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 머나먼 어딘가에 있는 전쟁의 아픔을 겪은 작은 나라 정도로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전제품을 잘 만든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생전 처음 듣는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기아라는 이름 역시 생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아는 그래도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며 꼭 뉴스를 확인해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 한구석에 묘한 찜찜함을 지우지 못해 시내의 작은 인터넷 카페를 찾았습니다. 화면 가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참혹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대에 대전쟁을 겪으며 국토 전체가 잿더미와 폐허로 변해버렸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며 사망 선고를 내렸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한 절망을 겪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 짧은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전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단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나라가 자력으로 부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힘든 경이로운 역사였습니다. 마신 밑바닥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라면 다를지도 모른다. 가난의 슬픔을 뼈저리게 아는 이들이라면 우리 슬로바키아의 절망을 다르게 바라봐 줄지도 모른다. 며칠 뒤 한국 기아자동차 시찰단이 우리 질리나 지역의 후보지를 방문한다는 공식 발표가 내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들썩였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와서 흉물스러운 폐허만 보고 손가락질하겠지. 일본인들처럼 비웃으며 떠날 게 뻔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찰단이 도착하기로 한 당일, 저는 일용직 현장에 하루 휴가까지 내고 질리나 외곽의 감자밭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들의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커다란 버스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벌판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수수한 양복을 입은 동양인들이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왔던 독일이나 일본의 시찰단과는 공기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인들은 최고급 승용차를 줄지어 타고 와 거만한 거동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았고, 일본인들은 더러운 흙이 구두에 묻을까봐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 너머로 턱짓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수한 평범한 버스에서 내렸고 얼굴에는 그 어떤 오만함이나 거드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강렬하게 친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밟자마자 단순히 사방을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척이나 진지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사방의 지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버려진 황무지 밑바닥에서 보물이라도 찾아내려는 사람들처럼 눈빛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양복을 입은 한 한국인 관계자가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슬로바키아의 흙을 한 움큼 쥐어 올리더니 손가락으로 비벼가며 냄새를 맡고 살폈습니다. 바지가 흙먼지로 엉망이 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황무지라며 비웃고 간 그 땅에서 한국인들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대지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어린 모습에 제 심장이 사정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우리 슬로바키아의 미쿨라시 주린다 총리는 한국 협상단 앞에서 사실상 국가의 명운을 건 백지 위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조건은 무엇이든 무조건 다 들어주겠습니다. 공장 부지를 공짜로 달라면 다 내어줄 것이고 세금을 면제해달라면 전부 없애버리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인프라가 없어 차를 못 만든다면 저 타트라 산맥을 뚫고 바위를 깨서라도 공장 앞까지 탄탄한 아스팔트 길을 놓아주겠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 국가의 수장이 던진 처절하고도 가슴 시린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안나에게 낮에 보았던 한국인들의 눈빛과 무릎 꿇은 모습을 흥분 섞인 어조로 쏟아냈습니다. 안나,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달랐어. 우리를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안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마틴, 또 쓸데없는 헛된 희망 품지 말아요. 외국 대기업 자본가들은 다 똑같아요. 다물만 빨아먹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미련 없이 떠나는 법이에요. 저기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내의 말도 뼈아픈 현실이었기에 더 반박할 수 없었지만 그날 본 한국인들의 그 뜨겁고 진지했던 눈빛은 잔상처럼 남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찰단이 떠난 이후 몇 달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고 저는 다시 척박한 현실로 돌아와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는 초라한 가장이었습니다. 5살 루카스는 유독 플라스틱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작은 장난차를 굴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루카스, 아빠가 언젠가는 저 커다란 벌판에 들어설 진짜 자동차 공장에서 진짜 멋진 차를 만드는 멋진 엔지니어가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 루카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선물해 줄게.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아빠 최고! 라며 제 목을 껴안았지만 제 속마음은 씁쓸한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시나 기적 같은 건 일어날 리 없다고.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은 땅에서 낙오자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희망을 접어가던 2004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전 슬로바키아 대지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뉴스가 방송망을 타고 느닷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기아자동차가 수많은 경쟁국을 제치고 우리 슬로바키아 질리나 지역에 유럽 거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먹다 말고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며 똑같은 뉴스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 취급하며 외면하던 우리 슬로바키아를 지구 반대편에 대한민국이 선택해준 것이었습니다. 안나가 깜짝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목이 메어 외쳤습니다. 안나, 봤어?
저 사람들이 진짜 여기 공장을 짓는데 우리 지리나에 진짜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단 말이야. 나 저기 갈 거야. 저 공장에 내 인생을 걸 거야. 안나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덮어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훗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당시 최종 후보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압도적인 인구수를 자랑하던 폴란드와 우리 슬로바키아 두 곳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와 경제적 지표, 인프라 상태만 보면 폴란드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내부 임원들조차 100이면 100 모두 폴란드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선택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기아 자동차의 최고 경영진은 그 수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오직 우리의 간절함 하나만을 바라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제적 조건과 숫자가 좋은 곳보다 우리를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우리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 가난의 슬픔을 아는 우리가 저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결단 뒤에는 우리 주린다 총리의 눈물 어린 호소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경영진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살기 위해 고향과 부모를 버리고 타국으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제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선물해달라고 읊조렸던 그 처절한 진심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들의 심장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기아의 선택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쳤다. 도로도 없는 산골짜기 황무지에서 차를 만들겠다니. 100% 망할 무모한 도박이다. 2년 안에 전 재산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철수하게 될 것. 이라며 악독한 저주와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보스토크 시계를 꺼내들고 어두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치 마틴, 이제 때가 왔다. 네 기술을 세상에 보여주렴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전 세계가 버린 우리 땅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귀인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아버지처럼 절망 속에 쓰러지지 않고 이 공장에서 반드시 제 손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가족을 지켜낼게요. 손목 위에 시계를 꽉 쥐며 저는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시작을 향해 굳게 눈을 감았습니다. 암흑 가득했던 슬로바키아 대지 위로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거대한 희망의 빗줄기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질리나 전역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에서 서성이던 수천 명의 실업자가 새벽부터 공장 부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에 품어둔 기계공학 학위 사본과 이력서를 쥐고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비록 당장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엔지니어 자리는 없었고 흙바닥에서 철근을 나르는 건설 일용직 자리뿐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조차 감지덕지한 기회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장관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친 잡초만 무성하던 감자밭이 수십 대의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거대한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것은 공사장 바로 너머로 보이는 흉물스러운 폐허였습니다. 바로 10년 전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다가 하루아침에 폐쇄되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국영 무기공장의 터였습니다. 녹슨 철골 구조물과 깨진 유리창 너머로 잡초가 무성한 그 유령 같은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이 한국 공장도 몇 년 못 가 망해버리면 나 역시 아버지처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저의 나약한 두려움을 단숨에 깨부순 것은 현장을 지휘하던 한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거대 공장을 지으려면 서류 작업과 철저한 계획 수립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완공까지 최소 3, 4년은 잡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었다면 단계별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 총책임자였던 이정민 건설소장은 새벽 5시만 되면 가장 먼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타나 목이 터져라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빨리빨리! 자, 어서 움직입시다. 통역사를 통해 그 말이 속도를 내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된
스로바키아 인부들 사이에서는 처음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서두르는 거야? 우리를 기계부품 취급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곧 그 빨리빨리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으며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정민 소장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양복을 입은 채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배관을 점검했고 직접 망치를 들고 철근을 고정했습니다. 관리자와 노동자의 계급을 철저히 나누며 거드름을 피우던 독일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피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타트라 산맥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유럽의 노동법과 관례대로라면 당연히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철수해야 하는 날씨였습니다. 슬로바키아 인부들도 추위에 손발이 마비되어 모닥불 근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영하 18도의 깊은 밤, 야간 근무를 서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불을 피워 차갑게 얼어붙은 콘크리트를 직접 대어가며 밤새도록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에 뺨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눈썹에 고드름이 맺히는데도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애니,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느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이정민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며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까? 유럽에선 천천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질문을 들은 이정민 소장은 잠시 거친 손으로 땀을 닦아내더니 지그시 저를 바라보며 통역사를 통해 제 인생을 바꿀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마틴 씨,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50년 전에는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장 매일 먹을 쌀이 없어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 세대는 살기 위해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뜨거운 중동 사막에서 차가운 독일 탄광에서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궈낸 것이 한강의 기적입니다. 스로바키아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적을 일궈봤기에 당신들에게도 하루빨리 그 기적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토록 서두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외치던 빨리빨리는 오만한 재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고통을 뼈저리게 아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절박함이었고 다음 세대에게는 절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서러운 한이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보스토크 시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일하겠다. 내 조국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이 절박함을 배우겠다. 한국인들의 이 지독한 절박함은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역사를 새로 쓰는 대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착공한 지 불과 18개월 만인 2005년 12월 황량했던 감자밭 위에 연면적 20만 평방미터가 넘는 거대하고 최첨단인 기아 자동차 질리나 공장이 우뚝 섰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대공사를 단 절반의 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며 손가락질하고 자살행위라 비웃던 독일과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완공식 날, 주린다 총리는 한국 경영진의 손을 잡고 우리 스로바키아 국민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어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 역시 거대한 생산 라인 앞에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공식 날, 제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진지하게 일하던 저를 눈여겨보았던 이정민 소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제가 품질관리팀의 정식 엔지니어로 채용된 것입니다. 10년 넘게 실업자로 떠돌던 감자 캐던 농부의 아들이 마침내 세계 최고 공장의 정규직 엔지니어로 당당히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잔혹한 폭풍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공장 가동률은 5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독일 폭스바겐 공장이나 프랑스 기업들은
살기 위해 수천 명의 현지 노동자를 가차없이 해고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공장 직원들도 이제 우리도 잘릴 차례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내 안나 역시 외국자분은 다 똑같다. 어려우면 우리를 버릴 것이라며 밤마다 불안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아버지를 삼켰던 실업의 공포가 다시금 유령처럼 피어올랐습니다. 2004년 11월 전 직원이 모인 긴급회의 소집 공고가 떴습니다.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국인 김대호 공장장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하더니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차가 팔리지 않고 라인이 멈추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공장들은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한국 본사는 약속합니다. 우리는 기아 슬로바키아의 가족인 여러분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담 전체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공장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자르는 대신 고통을 분담합시다.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임금을 30% 삭감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한 발씩 양보해 임금을 20%만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내고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 순간 강당 여기저기서 굵은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노동자를 쓰레기처럼 버리던 서구 열강들의 비정한 자본주의 속에서 오직 대한민국 기업만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살점을 깎아내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박서연 통역사가 제게 나직이 말해주었습니다. 마틴 씨, 한국에는 정칭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어려울 때 손을 잡은 인연은 절대 먼저 버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 위대한 정의 정신 앞에 고개를 숙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 진짜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임금 삭감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완벽한 품질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며 금융위기를 기적처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거치고 시장이 회복되자 위기 속에서 사람을 지키고 품질을 다진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폭발적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자 과거 우리 땅을 황무지라 비웃으며 떠났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뒤늦게 제게 접근해왔습니다. 그들은 기아에서 받는 연봉에 무려 3배를 주겠다며 기술과 노하우를 넘겨달라는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BYD 역시 제게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연봉을 제시하며 유혹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을 떵떵거리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제안이 적힌 서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일본 기업 관계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준엄하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30년 전 우리 조국이 피눈물을 흘릴 때 도로도 없고 기술도 없다며 차갑게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을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당신들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며 돈을 쫓을 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깎아가며 우리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가정과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나 마틴 코발치크는 돈 몇 푼에 은혜와 의리를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곳은 오직 나를 믿어준 대한민국뿐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가치. 그것은 바로 의리이자 보은이었습니다. 가난의 슬픔을 함께 울어주고 위기 속에서 가족이 되어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은 제 손목에 채워진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도망쳤고 제 결단 소식을 들은 김대호 공장장은 제 손을 꽉 쥐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장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정으로 연결되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열강들의 달콤한 유혹을 단칼에 잘라내고 대한민국과의 의리를 선택한 저의 결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정직으로 똘똘 뭉쳐 품질을 다진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은 시장이 회복되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전 유럽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동차들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상을 휩쓸자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이 믿기지 않는 대역전극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대기적이 통계학적 수치로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 대수에서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독일과 일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압도적 1위라는 왕좌에 등극한 것입니다. 인구 550만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를 유럽의 병자라 부르며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서구 언론들은 이제 우리를 향해 타트라 산맥 아래에서 무섭게 도약한 타트라의 호랑이라 부르며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황무지라며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독일의 폭스바겐과 푸조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기아가 닦아놓은 인프라를 보며 뒤늦게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짓겠다고 앞다투어 머리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아무도 이 땅을 믿지 않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 역시 능력을 인정받아 품질 관리팀의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하며 20여 명의 팀원을 이끄는 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길거리를 전전하던 실업자 청년이 한국이 심어준 희망의 토양 위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술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승진 소식을 들은 안나는 제품에 안겨 당신이 자랑스럽다며 펑펑 울었고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난의 그늘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뜻깊은 영광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로부터 자동차 산업 발전과 국격 상승에 기여한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산업훈장을 수여받게 된 것입니다. 수여식이 열리던 날, 저는 브라티슬라바의 웅장한 대통령궁 반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귀빈과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제 가슴에 반짝이는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30년 전 거친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철근을 나르던 투박한 손에 국가의 명예가 쥐어진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객석에 앉은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우리 공장 동료들을 바라보며 제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이 위대한 훈장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 세계가 우리 슬로바키아를 향해 사망 선고를 내리고 쓰레기 취급하며 외면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준 지구 반대편의 귀인,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장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존심과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금융위기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족으로 품어준 그 위대한 정징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세계 1위의 슬로바키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영광을 바치며 우리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이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보답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대통령궁 내부가 터져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저는 그 길로 훈장을 가슴에 품고 진리나 외곽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안나와 어느덧 훌쩍 자란 아들 루카스, 딸 에바까지 온 가족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반짝이는 훈장을 조심스럽게 풀어 아버지의 빛바랜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한 맺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기술이 쓸모없어졌다며 세상이 침뱉었을 때 아버지는 절망 속에 쓰러지셨지만 아들은 한국이라는 고마운 나라를 만나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더 이상 가난한 병자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차가운 땅에서 더 이상 울지 마시고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세웠습니다. 제 눈물 위로 아내 안나가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고 아들 루카스와 딸 에바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영혼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의 사슬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지며 가슴 가득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대한민국이 선물한 기적의 씨앗은 우리 가족 안에서 더욱 푸르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공대를 졸업하고 로봇공학 전문가가 된 제 아들 루카스는 아빠의 뒤를 이어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의 정식 로봇 설비 엔지니어로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녀석은 매일 아침 제가 걸어갔던 그 생산 라인으로 출근하며 최첨단 로봇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에바는 어릴 적 품질관리팀에서 우리를 도왔던 박서현 통역사의 모습을 보며 자라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마침내 두 나라를 하나로 연결하는 최고의 한 슬로바키아 전문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멘트를 앞둔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서 아들 루카스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안나와 에바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30년 넘게 제 손목을 지켜온, 태엽을 감으면 거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아버지의 유품인 소련제 보스토크 시계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두 손 위에 그 낡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루카스, 이 시계는 미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하고 받은 근속 기념 시계란다. 할아버지는 공장이 문을 닫으며 절망 속에 쓰러지셨지만 아빠는 이 시계를 차고 한국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이 공장을 일궈냈다. 이제 이 시계를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된 내 아들에게 물려주마. 이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억하거라.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가장 절망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은혜를 갚아가야 하는지를 말이다. 루카스는 눈시울을 붉히며 할아버지의 시계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빠. 할아버지와 아빠가 이어온 이 기술과 의리를 저 역시 제 자식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게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준 희망을 절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단단한 다짐을 바라보며 저는 베란다로 나와 질리나 공장 정문 너머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빛이 두 나라의 국기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해본 한국인들이었기에 우리의 눈물을 알아채고 손을 잡아주었던 위대한 기적. 다뉴브 강변에 피어난 한강의 기적은 이제 세대를 넘어 영원히 멈추지 않는 보은의 역사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자존심이자 찬란한 미래였습니다. 평생토록, 아니, 대를 이어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면 너머로 이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슬로바키아의 기적을 보며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황무지에 뛰어들어 끝내 세계 최고의 결실을 보아내고야마는 이 무서운 저력은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한평생 피땀 흘려 일궈내신 한강의 기적, 그 위대한 유전자 덕분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식들에게는 절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젊은 날의 청춘을 다 바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지구 반대편의 나라까지 이토록 고개 숙여 보온하는 기적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버텨내며 이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와 댓글로 나눠주시는 삶의 지혜는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한평생 거친 새벽바람을 맞으며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거친 발자취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우리의 거대한 자부심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